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질문. 예. 먼저 네. 네. 아까 협박이나 처벌 부정적 동기부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엄마한테 약간 무섭게 막 그렇게 엄마한테 잘 안 쓰더라고요. 아기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받아서 이 행동을 안 하게 제재하고 싶으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내면 되는 방법. 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요. 제가 학교를 몇 년 전에 이제 여러 그 지인들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학교를 이제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제 설립을 했죠. 설립하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농담 삼아 주변에 얘기합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착각은 학교를 세우면 아이들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이 아무리 싸우고 찢고 뽑건 아이들 그 자체는 별 문제가 가만 한 보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엄청난 생명력과 회복력과 그리고 엄청난 선의의 동기와 호기심과 이걸 다 잘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돌을 던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어른들이에요. 자기가 예컨대 방법을 모르면서 섣불리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큰 미덕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가 떠든다. 빨리 제압해야 되는데 안 떠들 때까지 기다려줘.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거 어렵죠. 예, 몇 시에 자라 근데 말 안 듣는다. 말 들을 때까지 나는 어떤 자극만, 동기만 살짝 유도해주고 걔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의 시간은 영원이라서. 예, 어른들을 참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아닙니다.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그 리듬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위아래 아이들이 6학년부터 1학년까지 노는 시간 되면 같이 놀아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게 뭐냐면 5, 6학년 아이들이 5, 6학년 아이들이 정말로 1, 2학년 아이들을 뭐 골탕 먹이고 장난칠 때도 있죠. 근데 정말 보살펴요. 이거 특별히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어떤 인간의 건강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을 인용을 하고 싶은 게 프랑켄슈타인의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긴 대사 중에 하나가 그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으나 고통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뭔가 삐뚤어지는 데는 반드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이 들어가요. 근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주체가 부모거나 교사였을 때 더 비극적인 거죠. 예, 저는 오히려 섣불리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림의 미덕이 가장 필요하다. 만약에 내 애가 정말로 3학년 될 때까지 문자에 관심 없고 책 안 읽으려고 하면 한국적인 현실에서 맞아, 1학년 때는 원래 그렇지 하고 기다려주는 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옆집에서 학습지 풀고 애가 막 책 읽는 거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저기 뭐 성적표라도 받아왔다. 그러면 오랫동안 참아왔던 부하가 한꺼번에 터지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올바른 자극이 간다는 거를 교육 방법론적으로도 공부를 해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사는 어떻게 알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건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에 또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7주기 발달 단계론을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결국에는 그 성인으로서 만들어진 21살 때 발드로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인간성이 있을 거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가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서는 잘 그걸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여기 어린이집이고 선생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참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사례가 없다면 좀 뭐 다른 나라나 뭐 다른 사회를 통해서 각 아이들이 좀 긍정적인 아니면 좀 부정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유의할 정도의 사회 진출, 발도르프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이 한국 사회는 아직 안 쌓였습니다. 예, 아직 안 쌓였고, 이제 뭐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2002년도에 생겼고, 12년 끝나고 나서 졸업생 배출하는 게 한 5, 6년, 6년 정도, 5년, 6년 더 됐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초창기에 학생 수는 적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전국의 발도르프 학교 학생 합치면 한 1000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첫 출발했던 아이들은 훨씬 적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보면, 근데 아무리 발도르프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사회의 진출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현재의 성격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하고도 영향을 받게끔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더 가봐야 나타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뭐 드러나는 걸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학 가는 애들, 그냥 일반 대학 진학하는 애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 고유의 어떤 진로를 개척해 보겠다고 자발적 백수로 나가는 애들, 한 3등분 정도 돼 있어요. 3등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는 사실은 단일 어떤 교육 운동 중에서는 발도르프가 어째 보면 1세기 동안 유지해온 정말 단일 교육 운동으로 보면 이게 최장이에요, 최장. 그래서 사례가 많이 쌓였죠. 1세기 동안 쌓인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구에서도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 발도르프 학교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영국이나 이런 데도 영미권에도 발도르프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교육에도 발도르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교육에 이미 발도르프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많이 융합이 돼서 발도르프 학교가 독자적으로 많을 필요가 없는 어떤 사회 환경인데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쪽의 출신들을 보면 뭐 사실 이런 거는 어떤 개인을 들어가지고 딱 얘기하기는 참 무합니다만,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쉽게 말해서 각 분야에서 엄청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고 있는 이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주섬주섬 되는 거는 마치 상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고, 다만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막 활성화되면서 2차 벤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제2의 도약을 할 때가 2010년도 전후였어요. 근데 이때 타임지에 그 발도르프 특집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시리즈로. 그 시리즈로 나간 게,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어떻게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교과 과정이 거의 10중 8구 아날로그적인 발도르프 교육을 받은 애들이 실리콘밸리의 벤처 스타트업 성공자들이 제일 많은가? 제일 많은가? 이게 교육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게 기획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도르프 아이들은 어렸을 때 흑장난부터 시작합니다. 조형. 그 다음에 남자이고 여자이고 전부 수공예 합니다. 수공예 해가지고 자기 옷도 입을 정도로 배웁니다. 그리고 목공예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철공예도 합니다. 예, 도자기도 굽습니다. 농사도 짓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하나? 그게 공부예요. 인류는 그런 거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발도르프 커리큘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인류의 발달사가 중요하게 어떤 취급해왔던 과정들을 커리큘럼 속에 녹여서 압축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끔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수공, 목공, 철공, 농사, 그죠? 이런 거 안 했다면 인류가 지금의 이 문명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직접 제작하게 보게끔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대부분 못하고 있지만, 일정한 학년이 되면 집을 지어보게도 하고, 일정한 학년이 되면 스스로 지도를 그려보게 하고, 일정한 학년이 되면 스스로 베가본도처럼 여행하게도 시킵니다. 이게 인류가 문명을 개척해왔을 때 필요했던 능력들이었어요. 그걸 재현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도르프를 나온 아이가 그렇다고 디지털을 악마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11학년, 12학년이 되면 집중적으로 디지털에 대해서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법을 알아서 풀 줄 아는 애하고 원리부터 알아가지고 증명할 줄 아는 애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파워 유저로 얼마든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워 유저라고 프로그래머 아니죠. 예. 프로그래머하고 파워 유저는 아는 게 전혀 다르죠. 또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머가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연결해서 아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아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할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코드만 아는 프로그래머는 노가다만 알겠죠. 주어진 노가다. 그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사고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도 결국은 아날로그 교육이 결국은 교육의 어떤 여전히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와도 어떤 인간의 체험과 감성을 바탕에 깔아놓은 아날로그 교육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내면서 그 기획계사가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많은 영역, 뭐 학계에서도 연예계에서도 어떤 예술계에서도 사상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발도르프 출신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 강의 잘 듣고 박수 맞아.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